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주 보네요, 저희. 네. 네. 오늘 이제 우리는 프리미어리그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첼시와 이제 맨체스터 시티죠. 예. 네, 이번 주 빅매치 리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3대0 승리가 나왔습니다. 뭐 역시 시티가 4월에 강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또 이거를 바라보는 저희 이제 객관적인 시선은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보셨는지. 경기는 굉장히 일단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음. 뭐 보자면은 솔직히 놀라울 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팀이 이겼어도 좀 저는 솔직히 이상한 경기는 아니었다고 생각은 하고, 특히 전반전에 이제 첼시 쪽에 찬스가 꽤 많이 있었는데 맞아요. 첼시는 결국에는 득점을 하지 못했다. 반면에 후반전 들어서 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 찬스가 왔을 때 그거를 오는 족족 다 그래도 집어 넣으면서 후반전 초반 시작하자마자 흐름 왔을 때 이제 찬스를 다 골로 넣으면서 결국엔 뭐 승리 가져올 수 있었고, 사실 세 번째 골은 크게 의미 없죠. 이제 까이세도 에러가 나오면서 내줘서 이제 들어간 골이었는데, 근데 뭐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뭐 양 팀이 다 잘할 수 있는 걸 보여줬는데 이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골 마진에서 네, 골을 남겨먹은 쪽은 시티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경기를 보신 분들은 첼시가 전반전에는 잘했는데 후반전에 완전히 뭐 아무것도 못했다, 뭐 약간 이런 의견이 좀 있긴 하거든요. 딱히 사실 전후반 나눌 건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첼시가 일단 첼시 공격권으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첼시가 일단은 주황색으로. 주황색. 네, 저희가 파란색이 없으니까 네. 시티가 하얀색이었기 때문에 시티를 하얀색으로 놓고, 그리고 주황색을 첼시로 놓고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아스날이랑 카라바오컵 할 때도 시티가 4-2-4 형태로 수비를 하고 있죠. 네. 근데 이게 뭐 막 갑자기 뭐 새롭게 한 거를 새롭게 뭔가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이 시티가 이렇게 경기를 한 거는 그 챔스 우승할 때도 이렇게 했어요. 그때가 기준점은 언제였냐면 라이프치히랑 챔피언스리그 이제 맞붙었을 때 라이프치히는 거의 뭐 4-2-4 4-2-4 혹은 4-2-2에 가깝게 하고 양쪽 풀백이 이제 라움이랑 핸드리스였다 보니까 둘 풀백 공격력이 워낙 좋아서 센터백 둘 남기고 양쪽 풀백을 요새 뭐 비대칭 많이 하지만 대칭으로 둘 다 올려버려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센터백에서 이제 다이렉트로 풀백으로 나가는 패스라인을 좀 막는 게 과르디올라 입장에서는 이제 중요했다고 나중에 얘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수비 형태를 지금 최근에 카라바오컵 결승부터 쓰고 있는 이 4-2-4 형태로 이제 경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이게 뭐 갑자기 뭐 현재 지금 시켜서 뭐 근데 그런 건 아니고 항상 원래 있었다. 돌고 도는 건데 이제 분명 본인은 이미 케이스 스터디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좀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제 좀 기대는 했어요. 이거를 그러면은 이제 로제니어라는 감독을 봤을 땐 분명히 뭔가 아이디어를 낼 건데, 그렇죠. 아스날 세트피스 코너킥 막는 것도 저희가 예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이제 이 사람은 어쨌든 간 좀 더 능동적으로 이거를 약간 막으려는 아이디어를 잘 내는 사람이라서 코너킥도 보니까 토트넘처럼 수비를 마갈량에스한테 마크를 2명 붙여서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수비를 할 수 있는 반면에, 로제니어는 아스날이랑 할 때 코너킥 할 때 전방의 역습 인원을 늘려서 아스날의 공격 숫자를 줄여서 수비를 또 하는 방식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 사람은 굉장히 능동적인 사람이고, 아이디어 관점에서는 확실히 비범한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기대를 했는데, 확실히 또 좀 재밌는 형태로 또 경기를 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골킥 포함해서 박스 안에서 공을 가졌을 때는 이제 전반에 같은 경우가 이제 도드라졌던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 4-2-4로 수비라는 거는 개념적으로 봤을 때 어떤 개념이냐면 투톱이 일단은 우선적으로 등 뒤를 막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센터백 둘, 미드필더 둘, 투톱 둘이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뭐 중앙으로 한 명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수비로 다 붙었을 때 결국엔 스페어로 중앙 센터 유닛에서 스페어가 하나가 남아요. 센터 유닛 스페어가 어떤 식으로 됐든지 간에 하나가 남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됐든지 하나가 남아서 이제 결국에는 핵심은 이제 중앙 채널에서 수적 우위를 가져간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시각적으로 봤을 때 도드라지는 부분은 투톱이 등 뒤 미드필더들을 보통 막기 때문에 센터백을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거는 이제 보통 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라이프치 얘기를 좀 했었지만, 그때처럼 결국에는 이제 바깥쪽을 어느 정도 막으면서 가기 때문에 센터백에서 풀백으로 이 패스 라인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게 이제 좀 핵심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첼시 같은 경우에서 이날 보면은 좀 어떻게 경기를 했냐, 특이점이 있었던 거는 이제 좌우 센터백 위치가 조금 달랐는데요. 보시게 되면 이제 왼쪽 센터백이었던 하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공 받을 때 보면은 이거 이제 그 골 에어리어죠. 그렇죠. 폭으로 봤을 때 박스 폭에 있는 게 아니고 골 에어리어 쪽 폭에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 센터백이었던 포파나의 경우에는 조금 더 벌려서
이제 박스 쪽 폭으로 봤을 때 박스에 이제 가깝게 있습니다. 거리가 좀 다르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근데 이날 같은 경우는 이제 첼시는 이제 이렇게 형태를 가져가면서 의도했던 건 뭐냐면 특히 이제 왼쪽이죠. 왼쪽이었던 하토가 왼발잡인데 이런 식으로 좁혀서 받게 되면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뭐냐면 지역 방어로 범위로 봤을 때 그러니까 가로죠. 지금 이렇게 가로로 네. 횡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보이지 않는 선이 있어서 이제 지역 방어 범위가 있단 말이에요. 네. 세로로도 그렇고 이제 횡으로도 그렇고 종으로도 그렇고 지역 방어 범위가 있는데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게 되면은 보통은 이제 이 정도 폭에서 받으니까 이렇게 되면 윙이 풀백 패스 라인을 막으면서 압박을 갖는 게 그렇죠. 사실 자연스럽죠. 근데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토처럼 안쪽으로 골 에어리어 쪽까지 많이 와서 좁히게 되면은 지역 방어 범위로 봤을 때는 투톱의 지역 방어 범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죠. 쉐어키 쪽에 와서 이제 공을 가지게 되다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세메뉴 입장에서는 사실 압박을 하기가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거리가 멀어지고 그리고 발생하는 문제는 뭐냐면 압박을 갔을 때 이게 열린단 말이죠. 그렇죠. 네, 사이가. 네, 이 패스 라인이 열리게 되면서 결국에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반전에 보시면은 계속 조금 낮은 위치에서 쿼터로 봤을 때 첫 번째 쿼터에서 첼시가 공을 가졌을 때 특히 하토가 공을 가졌을 때 보게 되면은 압박이 둘 다 애매해요. 애매해서 이제 타이밍 자체가 잘 안 나오고 세메뇨 같은 경우도 이제 잘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패스 라인이 열리냐면은 여기서 쿠쿨레이한테 한 번에 이제 가는 이 대각선 패스 라인이 결국에는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랑 연결돼서 이제 같이 맞물렸던 부분은 뭐냐면 네투 같은 경우도 왼쪽 나왔을 때 보통 터치라인 플레이가 좋은 그렇죠. 선수잖아요. 안으로 들어와서 플레이하는 게 아니고 터치라인으로 다니면서 종적으로 이제 1대1을 시도하는 선수인데 이날은 보게 된 것은 네투가 걸려 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 둘은 기본적으로 항상 최근의 매뉴얼은 윙과 풀백은 대각선으로 서야 된다는 게 매뉴얼이기 때문에 여기서 네투가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마테우스 누네스랑 이 후사노프의 사이에 와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한번 찬스가 왔던 상황을 보게 되면 딱 이 상황이에요. 여기서 패스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윙의 등 뒤죠. 세메뉴의 등 뒤로 패스가 들어오고 미드필더가 가긴 하는데 이미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네투는 어디 있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와 있고 여기서 이 패스를 하게 되면 이 풀백은 뭐예요? 무용지물이죠. 그렇죠. 예, 등 뒤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미 공략당한 상태가 되면서 이제 공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아마 여기까지 이제 물러났다가 그때 파머였나 주앙페드로였나 한번 찬스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4-4-2 자체를 4-2-4 자체를 공략하려는 어프로치가 첼시 입장에서는 꽤나 돋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몇 번 당하다 보니까 결국에 발생하는 문제, 이걸 몇 번 자꾸 당하다 보니까 이제 둘 다 안 가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쉐어키가 가는 경우가 이제 발생한단 말이죠. 같은 채널이니까. 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 또 발생하는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은 등 뒤가 열린다는 거죠. 등 뒤가 열려서 왔을 때 같은 경우에 선자로 날리니까. 예, 가이세도가 맞든지 아니면 산토스가 맞든지 해서 등 뒤가 열리게 되는데 전반에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것들을 조금 집중해서 자세히 보면 느낍니다. 여기서 이제 둘 다 뭔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 가면은 이거 또 열릴 것 같은데 이거 가면은 또 열릴 것 같은데 그 애매함이 있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쉐어키가 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공을 등 뒤에서 카이세도 혹은 산토스가 받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시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제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좀 발생을 했었죠. 그러니까 4-2-4를 하는 팀을 상대로 했을 땐 결국에 상대 일선이 4명이잖아요. 네. 그 4명을 한 번에 벗겨내는 플레이가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럼 결국에 이런 걸 통해서 첼시는 이 앞에 4명을 좀 무용지물로 만들고 조금 더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이 과정을 간 거네요. 실제로 경기를 보면 이 4명이 약간 되게 이도저도 안 되게 수비가 되면서 풀리는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네. 이런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첫 번째 쿼터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경기가 됐고 두 번째 같은 경우 이제 첫 번째 쿼터 넘어온 거죠. 그렇죠. 넘어왔을 때도 여기까지도 이제 어쨌든간 4-2-4 형태가 유지가 되니까 이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이는 뭐가 있었냐면 전체적인 진영 자체는 그냥 센터백 둘 있고 이제 그냥 기본적인 위치 자체는 풀백이 있는 거잖아요. 네. 풀백이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첼시 같은 경우에는 경기를 어떻게 했냐면은 실질적인 경기의 경우에는 이제 센터백이 있는데 카이세도 혹은 산토스가 일단 한 명이 내려갑니다. 떨어져요. 네, 일시적으로 내려가서 여기서 백스리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미드필더 하나는 남아 있어요. 카이세도가 가면은 산토스 남아 있고 산토스 남아 있으면 이제 카이세도가 어쨌든 이렇게 남아 있게 되고 그리고 코어는 이거죠. 이 양쪽 풀백이 다 어디로 들어와요? 안으로. 예, 안으로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종래에는 저희가 저번에도 한번
그 전북 얘기하면서 했었던 3-1-5-1 정도로 이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결국에는 걸리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양쪽 풀백이 말로구스토랑 쿠쿠레야가 들어오게 되면은 걸리는 게 4-2-4로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3대2가 계속해서 걸리거든요. 무조건 걸리죠. 예, 여기서 계속해서 3대2가 걸리게 되고 특히 이제 여기서 봤을 때 만약에 윙이 점프를 하게 되면은 사이드로 나와서 받게 되면 이 각이 열리거든요. 4-2-4는 결국에는 발생하는 공간이 이 공간이다 그렇죠. 보니까 네. 이 공간을 조금 더 능동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쿠쿠레야랑 말로구스토가 위치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양자택일이 계속해서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걸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만약에 투톱이 끌려 나왔을 경우엔 또 아니 미드필더 중 하나가 끌려 나왔을 경우에는 이 둘이 벌어지고 만약에 이게 싫어서 더 땡기게 되면 또 여기가 벌어지죠. 예, 반대쪽이 벌어지게 되니까. 4-2-4 구조적 약점이네요. 예, 구조적으로 이런 걸 장점을 설치해 놓은 게 보였는데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말로 그러니까 개념을 설명하는 거지 이게 공간적으로 보면은 압박 자체가 엄청나게 컴팩트하게 돼 있고 수비 진영의 구축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까지 쉽진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거를 할 수 있게끔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어렵고 예,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다 그거란 말이죠. 보통은 축구를 보시면 이러잖아. 아 이때 일로 갔어야 된다. 이때 일로 갔어야 된다. 근데 그거는 그냥 그 순간의 결과론적인 얘기지 판단은 선수들이 하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침을 줘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지침 혹은 가이드라인을 매뉴얼을 줘야 되는 건데 그 가이드라인이라는 건 이렇게 11대 11의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상황 인지를 할 수 있는 지침을 주는 거다 보니까 그러면 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오케이 그럼 선수들한테 경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 설명할 건데 라고 하면 그거를 이제 접근을 못 한단 말이죠. 선수들한테 해서 야 이때 일로 가고 이때 일로 가고 이때 일로 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상황을 주고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걸 유도를 해야 되는 건데 결국은 이제 그게 안 돼서 그런 식의 피드백은 의미가 없는 건데 거꾸로 보자면 로세니어 같은 경우에는 큰 틀에서 확실하게 선수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줬고 그리고 어디서 이제 수적 우위가 나올 수 있는지 어디서 상대의 약점을 공략할 수 있는지를 굉장히 명백하게 줬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 인지가 확실히 중요하네요. 네, 전체적인 가이드를 주고 그 안에서 하는 건 선수가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 첼시가 이제 이런 식으로 경기 계획을 이제 거시적으로 좀 가지고 나왔고 사실 우리가 개념적으로 설명해 봤을 때도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결과를 사실 만들지 못했잖아요. 전반적으로. 네. 시티도 마찬가지지만. 네. 어떤 거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냥 골 못 넣은 거죠. 그래요? 네, 골 득점하지 못. 사실 쿠쿠레야가 네. 넣었는데 네, 한 번 더 취소됐 오프사이드로 취소됐지만 네. 그것도 이제 결과적으로 네. 이런 과정 속에서 나왔던 네. 뒷공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보통은 옵사이드니까 오프사이드니까 의미가 없어라고 하시지만 의미가 없는 걸 수도 있고 의미가 있는 걸 수도 있죠. 근데 방금 설명했던 이 거시적인 틀에서 봤을 때 마크로 거시적인 틀에서 봤을 때 그리고 거시적으로 이 틀을 만들어 놨으니까 중시적으로 유닛 단위로 봤을 때 같은 움직임이 반복되고 그리고 미시적으로 그렇죠. 마이크로로 들어갔을 때도 쿠쿠레야가 그 상황에 올 수 있었던 거. 그러니까 이게 단계별로 국면별로 이제 쪼개 봤을 때는 규칙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왔던 거니까 그렇죠. 이거는 분명하게 전술적으로 감독의 아이디어가 기능을 하고 있었다는 증거죠. 근데 결국엔 뭐야? 그냥 그 한 발 차이로 이제 골이 취소가 됐으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도 찬스가 있었지만 골을 넣지 못했고 골과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장면이었는데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게 들어갔다면은 그 흐름상 아마 또 더 바뀌었을 그게 거예요. 훨씬 심화됐을 거예요. 뭐 결과론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네, 그게 심화됐을 건데 결국엔 골은 넣지는 못했고 그러면서 이제 뭐 후반전에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점을 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반전에 이런 양상이 있었는데 말씀해주신 뭐 전반은 뭐 크게 나눌 건 없다. 근데 후반전에 약간 시티가 조금 달라지지 않았나요? 저는 크게 달라졌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전후반을 굳이 나눠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첼시 수비를 얘기해 볼게요. 첼시 네. 수비가 그럼 수비를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다시 와 볼게요. 센터백 둘이고 센터백 둘이 있고 이제 시티한테 공이 있다고 치면 센터백 둘 이게 풀백 둘인데 네. 통상적이면 그냥 와서 후백으로 수비하죠. 첼시 같은 경우는 4-1-4-1도 하고 4-4-2도 하는데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은 포백에다가 이제 카이세도랑 산토스 아들 그 산토스가 있는데 산토스를 어디다 넣었어요? 이 둘의 사이로 내려서 네. 5백을 만들었어요. 맞아요. 이거 굉장히 드문 경우죠. 굉장히 드문 경우고 카이세도가 있고 그리고 누굴 내렸어요? 파머를 내리고 네, 파머를 내리고 양쪽 윙 이스테방, 같은 네투 다 내리고. 이스테방이랑 네투 같은 경우 내려서 이제 거의 5-4-1에 가깝게
수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굳이 왜 오사이를 했냐라고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네. 이제 시티 공격 형태를 조금 다시 되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시티를 보게 되면은 시티가 이제 4-2-4로 수비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격할 때 위치는 4-3-1인데 이제 부상 선수들이 다 복귀를 했다 보니까 특히 도프랑 세메뉴가 이제 둘 다 있다 1대1 원원원 자원이 있다 보니까 다시 과르디올라 원래의 형태로 좀 돌아갔죠. 그래서 도쿠랑 세메뉴는 어디 있어요? 일단은 터치라인에 네, 있고. 터치라인 있죠. 그 전에는 세메뉴랑 혼란이 이제 투톱으로 그렇죠. 서는 경우가 있고 풀백을 올렸었는데 맞아요. 과르디올라는 이 1대1은 무조건 고정이에요. 네, 고정이죠. 윙어로. 이게 아스날도 그렇고 과르디올라도 아르테타도 그렇고. 미켈도 그렇고 과르디올라도 그렇고 똑같은데 항상 아이디어는 똑같아요. 사이드는 이제 좌우폭 확보하는 옵션은 고정으로 놓고 이 좌우폭 옵션들은 1대1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4-3-1는 부상 선수들로 인해서 뭐 사비뉴도 없고 뭐 도쿠도 없고 하다 보니까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둘이 복귀한 이후에는 다시 이제 둘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서는 사이드 옵션이 있고 홀라는 여전히 최전방에 있죠. 최전방에 있고 4-3-1-2로 이제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전에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윙 하나 이제 들어와 있고 홀란이 있고 이제 미드필더 구성 같은 경우 다이아몬드 형태라고 하죠. 네, 4-3-1-2로 되는 건데 이제 홀란은 있고 윙 벌려놓고 이제 윙을 벌려놓다 보니까 이제 온 형태는 그거죠. 약간 미드필더 구성 자체는 솔직히 완전 바뀌었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미드필더 기능 자체는. 그래서 기본 틀은 베르나르도 실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드리가 이제 보통은 6번으로 있고 센터백 있는데 이제 약간 꼰 건 그거죠. 누가 올라가요? 이제 오라일리 같은 경우가 미드필더가 양쪽 윙을 둘 다 벌려놨으니까 원래는 투톱이 여기 있고 미드필더가 하나 더 들어오는 거였는데 혹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여기가 하나 더 들어와 있었는데 이걸 양쪽으로 다 벌려놨다 보니까 누구를 올리는 거예요? 오라일리를 올려요. 풀백인 오라일리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미드필더 숫자는 공격할 때는 그대로 유지하고 이제 4명으로 유지를 하고 반면에 마테우스 누네스 같은 경우 보통은 이제 터치라인 왔다 갔다 하면서 왜냐면 좌우폭 옵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좌우폭 옵션이 생겨서 마테우스 누네스 같은 경우가 안으로 들어와서 세 번째 센터백으로 기능을 하는 거죠. 세 번째 센터백으로 기능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까도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굳이 첼시는 그러면은 모타로 미드필더인 산토스를 5백으로 내려서 수비를 했냐가 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핵심적인 건 그거죠. 이게 아이러니한 거지만 그 첫 번째 골이 결국 시티에서는 오라일리가 득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이러니한 건데 5백으로 했을 때 이렇게 수비를 했을 때 이점은 뭐냐면 결국에는 수비가 계속해서 백라인에다 하나를 추가해놨기 때문에 앞을 보고 공이랑 내가 마크해야 되는 선수 시야에 같이 놓고 공이 정면에 있으면은 산토스가 누굴 막을 수 있어요? 오라일리를 계속해서 막을 수가 있죠. 실제로 막고 있었고. 네, 오라일리를 계속해서 막을 수가 있고 보통은 이제 파머가 누굴 막아요? 파머 같은 경우가 로드리를 막게 되고 그리고 카이세도가 이제 베르난도 실바 쪽이죠. 네, 카이세도가 막게 되고 그다음에 혹은 이제 위치가 바뀌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하토 같은 경우가 한 칸 나와서 이제 쉐르키를 막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구도를 가져가면서 이렇게 구도가 가져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오게 되면은 3대3에 자연스럽게 사이드 같은 경우는 막으면서 물론 이 둘이 동시에 점프를 하진 않으니까 동시에 끌려 나오진 않으니까 근데 묶음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가 페어가 이제 묶인 걸로 보면은 하나가 나오면 보통 하나가 들어가 있게 되는데 좀 더 자연스러운 형태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크맨이랑 공을 둘 다 동시에 시야에 놓을 수 있는 상태에서 수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결국에는 무서운 거는 시티는 이 미드필더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수적 우위를 가져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플레이하지만 위치 변화도 굉장히 잦은 편이고 어쨌든 간 여기서 수적 우위가 한번 나오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계속해서 돌이킬 수 없게끔 수비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워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좀 장치를 해놓은 게 이제 눈에 띄었던 거죠. 그러면 한 명 더 공과 선수를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안드레 선수를 밑으로 내렸다. 근데 시티 입장에서 저는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전반 후반 뭐 후반에 갑자기 뭐가 바뀌었다. 근데 전 바뀌었다고 생각 안 하고 차이는 그거죠. 후반전에 이제 시작했을 때 제 경우 킥오프가 시티였을 거예요. 시티라는 팀은 무서운 팀이 뭐냐면은 킥오프부터 결국에는 공을 넘겨줘요, 안 넘겨줘요? 안 넘겨줘. 안 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수비를 하다 보면 근데 결국에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뭐냐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하이 프레싱을 할 때 말고는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이제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킥오프 시점부터 해서 시티가 계속해서 공을 가지고 주도권을 가졌고
쉽게 하면 5분 10분 동안 공을 줘요, 안 줘요? 안 줘. 안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 시간 동안은 첼시는 뭘 해야 되는 거야? 수비만 버티는 거. 버텨야 돼요. 그러니까 전제가 어찌 됐든 뭐 어쩌고 저쩌고가 됐든 어쨌든간 로우 블록으로 갔는데 로우 블록에서 버텨야 돼요. 버티고 축구라는 게 어떤 팀이 하든지 간에 결국에는 그 컨텍스트가 흐름이 한번 넘어와요. 모멘텀이 넘어가. 그 넘어올 때까지 버텨야 되고 첼시 이제 시티라는 팀이랑 했을 때는 특히 더 그래요. 사실 모멘텀까지도 아니고 공의 소유권을 내가 한번 되찾아와서 지공을 혹은 역습을 한번 해서 얘네가 골킥을 하게 되든 아니면 얘네가 깊은 지역에서 스로인을 하게 되든 얘네 진영 쪽 쿼터에서 공을 갖게 하는 상황 혹은 자기들이 이제 공을 지공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올 때까지는 그러니까 버텨야 되는 거죠. 근데 딱 정확하게 근데 첼시는 그걸 버틴 거예요, 못 버틴 거예요? 못 버틴 거고 이제 재밌는 건 뭐예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오라일리 수비를 산토스가 여기 내려가서 맞아요. 잘 해줬어요. 네. 잘 해줬는데 딱 그 실점을 한 게 뭐예요? 딱 실점을 한 게 셰르키가 오른쪽 측면 나가 있고 이제 위치 바뀌었다 보니까 가가지고 더블팀 돼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더블팀 돼 있다 보니까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부채라고. 부채가 됐고 여기서 이제 크로스 띡 올라갔을 때 오라일리랑 근데 이렇게 로우 블록으로 갔을 때 이제 마크 관점에서 보면 오라일리랑 산토스는 명백하게 미스매치죠. 네, 수비 보면은 산토스가 못하지도 않았어요. 수비했는데 그냥 신장 차이가 뭐 머리 하나보다도 더 나니까 크로스 띡 올라왔을 때 그냥 오라일리가 집어 넣어져 버렸고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사실 실점을 했기 때문에 이 플레이는 그러니까 끝난 거죠. 그리고 핵심적인 건 저는 결국에는 베르나르도 실바라고 보긴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한 명씩 다 막을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명씩 이제 막는 구도를 만들어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라일리가 조금 더 내려와서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토스가 나왔어. 땡겼다 보니까 근데 여기서 베르나르도 실바가 이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등 뒤로 가버려. 네, 이리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산토스가 끌려 나왔으니까 이 공간으로 간단 말이죠. 그럼 여기가 열려버려. 네, 그렇게 되면은 근데 그렇게 봤을 때 마크가 꼬였어요. 마크가 꼬였는데 공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센터백 같은 경우 하나 전진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지역 방어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수비를 하겠는데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너가 막아야 되지가 되니까 결국에는 하나가 비어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경기를 봤을 때 보면 이거는 뭐 이제 규칙성인 건 아니죠. 선수들의 말 그대로 상황인식 판단이니까 넷마크를 뜯어내기 위한 결국에는 본래 위치에서 좀 더 벗어난 곳으로 가는 형태의 플레이인데 트리거가 제가 느꼈을 때는 항상 당겨지는 건 다 베르나르도 실바예요. 다 베르나르도 실바고 혹은 여기 있을 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역 방어다 보니까 어쨌든 5백이 구성돼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못 나갔어요. 여기서 이제 그전 상황이 공이 순환되다 보니까 이제 막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오라일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르나르도 실바가 또 가요. 또 가면 근데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내가 막아야 되는 선수가 두 명이 돼버려. 네, 두 명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만약에 오라일리가 나가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는 내가 막아야 되는 선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오라일리가 프리가 될 수 있고 결국에는 이제 시티 미드필더들은 이거를 상황인지를 본인들이 하고 여기서 계속해서 좀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프리롤은 솔직히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말하면. 프리롤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자유롭게 움직이는 프리롤을 자기 멋대로 그냥 돌아다니는 거 생각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 상황인지기 때문에 핵심은 뭔가요? 얘가 여기 있다면은 그럼 공간이 어디에 있느냐를 인지하고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이제 움직이는 건데 자유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자유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유의 느낌은 아니구나. 네, 자유는 그러니까 그 보통 얘기하는 자유는 카오스죠. 그렇지. 내 멋대로 선수 개인 단위에서 돌아다니는 건데 그건 카오스고 근데 여기서 이제 시티 미드필더들이 했던 건 결국엔 뭐예요? 아까 처음에 저희가 첼시 얘기할 때 했던 것처럼 거시적, 중시적, 미시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은 미시적인 것만 보기 때문에 얘가 여기 있다가 얘 여기 있네, 얘 여기 있네, 얘 여기 있네 라고 하기 때문에 프리롤이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거시적으로 이렇게 원칙이 있고 중시적으로 미드필더 4명의 경우에도 이렇게 원칙이 있다 보니까 미시적으로 봤을 때 얘가 여기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파악할 수 있느냐는 사실 다른 얘기인 건데 이제 시티는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선수들이 뭐 어떻게 보면 지구상의 그 어떤 팀보다 잘하고 있는 거. 잘하는 팀이고 이게 그러니까 이 미드필더 4명 구성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핵심 완성 단계인 거죠. 완성 단계. 그러니까 가르디올라가 매 시즌마다 이제 좀 메인 시스템을 매 시즌 바꾸잖아요. 매 시즌 바꾸고 결국은 이게 사람이
요새 뭐 도파민 많이 얘기하지만 도파민이 사실 긍정적인 의미에서 제일 크게 발생할 수 있는 게 학습에서 오는 도파민인데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매너리즘이라는 거를 계속해서 타개하는 거죠. 떨쳐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과르디올라는 사람 그거를 명백하게 알고 있고 이번 시즌에는 이제 이런 형태로 그렇게 좀 새로운 관점을 새로운 시스템을 팀에 적용을 시키는 하는데 이게 완성 단계에 있다는 게 확실히 좀 보이는 경기였다고 봅니다. 이 베르나르도 실바가 이제 떠난단 말이죠. 네. 이번 시즌까지 하고. 근데 뭐 과르디올라는 이전부터 더 선수 3명 짧다. 그래서 가고 싶으면 보내주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얘만큼은 안 보냈단 말이에요. 네. 얘랑 이제 뭐 로드리도 뭐 그렇겠지만 베르나르도 실바의 공백은 생각보다 크겠네요. 뭐 크겠죠. 네, 크겠죠. 근데 뭐 또 잘하는 선수들이 있으니까. 근데 베르나르도는 크긴 해요. 왜냐면 뭐 풀백 나오고 뭐 이게 그치, 위치를 경기 중에도 뭐 오른쪽 윙 나왔다가 뭐 별의 별 역할을 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딱 베르나르도 실바가 좋은 예인 게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피지컬 한단 말이에요. 피지컬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베르나르도 실바 막 그 시티 인터뷰 같은 경우 보면 맨날 얘기해요. 막 후벤 디아스가 막 조롱하면서 야 이게 넌 짐 세션 하지도 않고 맨날 도망 다니잖아. 그러니까 베르나르도 그래요. 난 짐 세션 하는 거 싫어한다고. 싫어하는데 근데 축구 잘하냐고 보면 축구 잘하고 기술적인 건 당연히 베르나르도 실바 좋죠. 저도 포르투갈 갔을 때도 이제 대표팀 경기 보러 가가지고 보면은 막 이제 공간 요만큼 좁아졌는데도 이렇게 막 기술적으로 막 엄청 좋아요. 근데 기술적으로 좋은 것도 있지만 이 선수는 방금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판단이에요. 상황인식이랑 판단의 퀄리티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술은 상황인식이랑 판단에서 올바른 걸 했을 때 그걸 실행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올바른 판단을 못하면은 그걸 실행할 수 있는 그 상황 자체가 이미 그 전에 안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선수는 이제 보게 되면은 그런 관점에서 축구를 잘한다는 게 혹은 좋은 축구 선수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약간 특히 이제 약간 한국적인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제시하는 선수라서 굉장히 좋은 선수죠. 앞서서 이제 첼시의 로세니어 얘기도 해주시면서 전체적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네. 이런 틀을 짜왔고, 근데 거기서 이제 선수들의 기능을 중시적, 미시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되어가면서 선수들이 거기서 이제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판단을 정말 잘하는 선수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과르디올라의 그 밑그림을. 그렇죠. 그래서 뭐 타격은 좀 있을 거예요. 왜냐면 뭐 포든도 좋은 선수고 최근에 뭐 셰어키도 잘하고 있고 뭐 라인더스도 있고 뭐 좋은 선수들이 많은 건 맞는데 베르나르도 실바는 어느 공간에 있든지 상황 인식 플러스 판단의 퀄리티가 거의 매 순간 월드 클래스죠. 매 순간 정답에 가깝다고 할까요? 네. 그리고 그 아까 라이프치히 경기 제 4-2-4 처음 했을 때도 얘기를 했지만 베르나르도 실바가 그때 오른쪽으로 나왔어요. 왼쪽이 이제 그릴리시였고 근데 그 경기도 이제 끝나고 가르디올라 기자회견 할 때 보면은 베르나르도 실바 얘기하면서 엄청 칭찬을 하는 게 그러니까 압박이라는 것도 그냥 뭐 요걸로 단적으로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압박도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축구가 정적이지가 않고 그러니까 되게 뻔한 얘기 같지만 축구가 정적이지 않고 공이 움직이면서 상황이 계속 변하잖아요. 상황이 변하는데 이게 0.5초 전에 압박을 하는 거랑 0.5초 이후에 압박을 하는 거랑 이 패스가 연결이 되느냐 혹은 이 패스가 연결이 되느냐가 달라져요. 그렇죠. 왜냐하면 상대도 계속해서 공을 가지면서 상황 인식을 하고 그러면서 본인이 그 전에 내려놨던 판단을 취소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걸 그대로 실행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경기 끝나고 나서도 이제 과르디올라가 얘기했던 게 베르나르도 실바는 전 세계에서 몇 없는 한 번에 패스라인 3개를 막으면서 패스라인 3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선수다. 압박을 하는 관점에서. 보통은 다 공 가진 것만 보지만 이제 그 판단이죠. 그러니까 얘가 빠르고 엄청나게 피지컬적으로 빠르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또 아니죠. 네, 아니잖아요. 근데 과르디올라 얘기한 것처럼 결국에 뭐야? 계속해서 상황인 시간에 요새 뭐 스캐닝 하지만 공을 가졌을 때뿐만이 아니고 공이 없을 때도 내 등 뒤에 잠재적으로 공을 받을 수 있는 선수에 대한 인식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언제 내가 압박을 했을 때가 가장 효과적으로 상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인식도 이제 월드 클래스라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가 좀 크겠죠. 당연히 공을 가졌을 때도 크지만 수비를 할 때도 상황 인식은 결국엔 똑같거든요. 결국엔 똑같아요. 축구라는 건 결국엔 상황 시츄에이셔널이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관점에서 베르나르도 실바는 거의 뭐 정점에 있는 선수다. 공수 관계없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